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는 키워드 특강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하윤입니다. 그동안 키워드 특강에서는요, 공부를 잘하는 방법이라든지 인생의 성공 노하우, 그리고 글로벌 인재의 역량, 이런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키워드를 쏙쏙 뽑아서 여러분들께 강연을 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요즘 고용 불안이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취업난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죠. 그런 이 시대에 부산 지역에 있는 전문대학 중에서 취업률 1위의 성과를 내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지니신 동주대학교의 김영탁 총장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학생들의 꿈을 응원하는 대학 동주대학교. 이곳에서 인성을 겸비한 전문 직업인을 키우는 분이 있습니다. 고졸에서 대학 교수, 그리고 대학 총장으로까지 지금도 끊임없이 목표 달성을 기록해 나가고 있는 목표 실현 중심 교육의 선구자. 전국 전문대학 취업률 5위, 부산 지역 전문대학 취업률 1위라는 빛나는 성과를 거둔 동주대학교의 김영탁 총장. 그가 이야기하는 성공을 향해 가는 방법, 성공의 조건.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총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부산 지역 전문대학 중 취업률 1위 정말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먼저 우리 부산 경남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KNN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여기 스튜디오에 참석해 주신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동주대학교 총장 김영탁입니다. 네, 총장님 제가 앞서 총장님은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지니셨다라고 소개를 드렸는데요. 어떻게 좀 마음에 드셨는지요? 너무 과찬이신 것 같습니다. 카리스마가 있는지는 모르겠고 부드러운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키워드 특강 시작을 해볼 텐데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성공의 조건입니다. 눈빛이 반짝반짝 하는 것 같아요. 자, 과연 우리 김영탁 총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성공의 조건이란 무엇일지 여러분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오늘 강연 주제가 성공의 조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강연에 강사 의뢰를 받고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과연 이런 강의에 강사로 자격이 있는 건가? 나는 과연 성공한 인생인가? 이런 것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거기에 답이 안 떠올라서 요즘 여러분들도 궁금할 때는 어떻게 하죠? 인터넷 찾아보죠? 저도 인터넷 한번 찾아봤습니다. 성공한 인생이란 어떤 것인가 키워드를 한번 넣어봤더니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연령별로 성공을 이렇게 나열한 그런 문구가 하나 있더라고요. 10대에서는 돈 많은 아버지를 두면 성공한 인생이다. 그 다음에 30대가 되면 연봉이 많은 기업의 회사원이었으면 성공한 것이다. 40대가 되면 친구들한테 2차를 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기면 성공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인생에 있어서 그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좀 더 다른 한번 접근을 해보자 하는 생각에서 제가 성공이라는 말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제가 국어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국어사전에는 성공이라는 말이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가? 국어사전에 보면 목적 한 바를 이루는 것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인생에서 성공하려고 그러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런 또 의문이 생기겠죠? 자, 그래서 인생 목적을 어떤 사람은 돈이 있으면 행복하다.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을 주면 행복하다. 또는 명예가 있으면 행복하다. 이런 식의 사람마다 가치 기준이 다 다를 겁니다. 자, 그렇지만 결국에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닌가. 자, 그래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면 인생에서 성공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성공과 그 다음에
그 행복과의 인과관계를 어떤 사람은 뭐 성공한 사람이 행복한 것이다. 또는 어떤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성공한 것이다. 막 이런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 어쨌든 행복의 공통분모다 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평생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행복한 것 아닌가. 즉, 자기 직업이 아주 즐겁고 평생 하는 일이 즐겁다면 그것이 바로 행복이고 성공한 인생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에게 만약에 제 가치 기준에 대해서 물어보신다 그러면 명예, 권력, 돈 중에서 저는 명예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자라는 길을 택했고 그 교육자의 길에 대해서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공한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라면 제가 오늘 성공의 조건 여기에 강사로서 조금은 자격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따도 더 말씀드리겠지만 제 인생 줄거리를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린다면 저는 실업계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바로 취업을 했고 고등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현장 생산직 기능공으로 한 2년간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 대학 진학을 생각해서 대학을 진학했다가 또 대학을 진학해보니까 또 이런저런 또 목표가 생겨서 유학도 하고 그리고 교수가 됐다가 또 교수가 돼서 그런 대로 그냥 그런 교수로서 정년퇴직까지 생을 정리하는가 했더니 어느 날 또 이렇게 제가 동주대학교에 총장으로 오는 기회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제가 이렇게 대단한 성공한 것은 아니지만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그런 점에서 이것이 성공이라고 한다면 성공한 인생의 제 줄거리를 좀 여러분들과 얘기 나누면서 오늘 시간을 활용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농촌에서 태어났습니다. 집안 경제 형편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고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 취업이 용이한 공업고등학교를 가라. 이런 얘기를 하셔서 저는 그 당시에 이렇게 농촌에서 특별하게 본 것, 특별하게 들은 것 이런 것도 없어서 제 의지랄 것도 없이 이제 부모님이 시키시는 대로 제가 공업고등학교를 들어갔습니다. 바로 이제 취업을 하게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교대 근무하는 생산직 기능공으로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 대학 나온 사람하고 너무나 많은 차이가 보였습니다. 급여 차이, 진급의 한계, 또 인간적으로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너무나 좀 아쉬워서 대학을 진학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직장을 다니면서 대학 진학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제 인생에서 목표를 설정한 순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진학의 목표를 설정을 하고 진학을 했고 대학 진학을 하면서는 전공 선택이 또 매우 중요하다는 걸 잘 아실 겁니다. 저는 전공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제가 다니던 직장 상사의 조언이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 직장 상사가 현장 경험에서 얻은 그런 조언일 텐데 제가 전기공학을 고등학교 때 공부를 했으니까 대학을 가서는 기계공학을 공부하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이런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분도 원래 전기 전공을 했던 분이라 기계공학 지식에 대해서 많은 아쉬움을 느꼈던가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계공학과를 선택을 하고 또 나중에는 대학원도 가고 또 유학
유학도 하게 되고. 자, 그런데 또 유학 가서는 제가 전공을 로봇공학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로봇공학이라는 것은 전기, 기계 지식이 아주 유용한 그런 학문 분야입니다. 이른바 로봇이라는 것은 그 전기와 기계가 융합된 그런 메카트로닉 시스템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그 실용 지식을 통해서 저는 그 유학도 잘 마칠 수 있었고, 또 제가 교수가 된 이후에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도 바로 그런 양쪽의 지식, 실용 지식, 융합된 지식이 굉장히 아주 자산이 되었었습니다. 또 사실 여기 총장직을 수행하면서도 이런 지식들이 시설물 관리에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교육자가 되려고 했던 그런 계기를 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학 다니면서 교수님 연구실을 정말 문턱 달듯이 드나들었습니다. 수업만 끝나면 질문하러 다녔습니다. 교수님이 귀찮아할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과도 그 대화의 시간이 자연적으로 많아졌고, 결국에는 제가 학부생 그 자격으로 교수님 그 연구 프로젝트에도 보조연구원으로 참여하는 그런 기회도 생겼습니다. 이제 그러던 어느 날 교수님께서 저한테 권유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혹시 뭐 교수를 한번 해보지 않겠냐. 사실 그날 그 교수님은 대기업의 임원으로 이직을 할 결정을 한 상태에서 저한테 그런 권유를 하셨고, 그 교수님은 그 연구실에 있는 책 전체를 저한테 주셨습니다. 마치 후계자 지명하시듯이 저한테 그런 제안과 선물을 주셔서 정말로 감동도 했고, 또 제가 또 다른 목표를 설정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서 이제 대학원 진학을 했고요. 대학원 진학을 해서 석사과정을 마치고 또 박사과정 다시 진학을 했는데, 우리나라 그 당시의 현실에서는 국내에서만 공부를 해가지고는 좀 교수 되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교수 되려면 유학을 가는 것이 지름길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또 유학 준비를 제가 하게 됩니다. 제가 경제적으로 충분히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제 자신의 재력으로는 유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습니다. 역시 그래서 또 방법을 찾았죠. 장학금 받고 가야죠. 뭐 미국, 또 뭐 영국, 일본, 뭐 이런 선진국들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장학금인 조건이 가장 좋은 게 어떤가 찾다가 제가 이제 일본 문부성 장학금 제도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부성 유학생 시험 준비가 또 다른 목표가 됐고, 사실 그 준비에서 첫 해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또 이제 수정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그 다음 해 이제 유학생 시험에 합격을 해가지고 결국 유학을 하게 됐는데, 뭐 처음부터 커다란 목표를 세웠던 것이 아니고 제 나이 때 맞는 그때그때의 목표를 세웠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기반이 된 상태에서는 좀 큰 목표를 세우고, 이른바 제가 이제 교수가 돼야 되겠다는 목표가 큰 목표가 될 수 있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유학을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감히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자, 목표를 세우는 것이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런데 목표는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가? 그러면 저는 항상 제가 그 환경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면 도달할 수 있는 목표, 이른바 약간은 어려운 목표, 이런 것들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그 큰 목표 아래 이제 세부 목표는 구체적으로 세웠습니다. 그것이 수치로 표시할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사실 너무나 큰 목표라든가 또 구체성이 없다든가 그러면은 이 달성 의욕을 자극하기도 어렵고 실제 그것이 달성됐는가 하는 것에 대한 평가도 어렵고 그래서 이렇게 큰 목표, 그 다음에 세부 목표, 그 다음에 그 세부 목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하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자면 저한테는 언젠가부터 경쟁의식이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6남 2녀의 형제 중에 한 가운데로 태어났는데 이런 그 여러 형제 사이에서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경쟁을 하게 됩니다. 먹는 것도 입는 것도. 그래서 스스로 나도 모르게 그런 경쟁 의식을 키워왔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소자녀 시대에 이렇게 자란 젊은이들이 실패를 하면 쉽게 좌절하거나 또 부모님한테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이런 것들이 그 소자녀의 좀 문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앞으로 결혼해서 가정을 가지게 되면 자녀를 좀 많이 낳는 것도 좋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녀 많이 낳으면 애국의 길입니다. 사실 저희 때는 좀 국가 정책이 좀 너무 근시안이었던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무조건 적게 낳으라고 교육했습니다. 이제 그것이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의 굉장한 문제점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자식 많이 낳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경쟁하면서 크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 여러 형제 사이에서 자라다 보면 또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자립심입니다. 아시다시피 형제들이 많으면 부모님들이 자식 일일이 다 챙겨줄 수 없다 보니까 스스로 알아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자립심도 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래서 자식을 키우면서도 약간은 자립심에 대한 응용을 해봤습니다. 저는 아들이 둘 있는데 제가 아이들을 기를 때는 필요하다면 도와는 주지만 최종 결과는 스스로 만들게 하는 그런 교육을 해왔습니다. 그런 덕택인지 저는 두 아들 다 군대, 유학, 취업 이런 것에서 스스로 잘 해가고 있습니다. 얘기가 좀 옆으로 흐릅니다만은 저 큰아이는 ROTC를 했는데 ROTC하고 육군으로 가서 병역 의무를 마치겠지만 그동안 제가 키워왔던 어떤 방식 이런 것에 영향을 받았는지 스스로 또 해병대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병대 장교로 제대를 했고 또 둘째 아이는 JSA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역시 지원해서 간 거죠. 현재는 나름대로 자립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저한테 도움이 됐던 성격, 적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극성이라는 것을 저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주인의식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모든 일에 적극성을 가지는 것이 좋다.
주인의식을 가지는 것이 좋다. 제가 유학 시절에 있었던 한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학을 가면 유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은 뭐 언어라든가 또는 외로움이라든가 또는 음식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등이 있지만은 자기도 모르게 이방인 취급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이른바 손님처럼 겉돌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야말로 정말 주인의식이 필요한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처음에 유학 가서 실험실 배치를 받고 실험실을 가보니까 여러 학생들이 다 같이 사용하는 실험실이다 보니까 실험실 안에는 뭐 부품, 공구 이런 것들이 아주 널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거 한번 찾으려고 해도 시간 걸리고 아주 좀 지저분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실험실 대청소를 했습니다. 누가 나보고 뭐 하라고 한 적도 없지만. 그래서 공구 정리하고 뭐 계측기 정리하고 부품 다 정리해 놓고 제가 쓰기에는 아주 편한 환경을 만들었죠. 다른 그 일본 학생들조차도 실험실 들어오면은 자기가 쓰려고 하는 물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저한테 물어봅니다. 제가 주인 된 겁니다. 어느 날 지도 교수님이 한번 실험실을 와서 보시고는 지도 교수님이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네가 주인이다. 그래서 정말로 저는 유학 끝날 때까지 실험실 주인 행사하면서 유학 생활했습니다. 일본 현지 학생들보다도 더. 저는 지금 동주대학교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 와서 저는 동주대학교 교과부터 배웠습니다. 내 학교니까. 아마 여기 참석하신 우리 동주대학교 학생 중에도 그리고 또 20, 30년 동안 우리 동주대학교에 근무했던 교직원들도 아직 교과 모르시는 분들 좀 있을 겁니다. 스스로 그런 주인의식을 갖게 되면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학교의 모든 것들이 소중하게 여겨지고 학생도 마찬가지 소중하게 여겨지고 그래서 저는 그런 주인의식을 갖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좀 제 인생의 굴곡이 시작되는 게 바로 동주대학교 총장으로 부임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유학을 마친 후에 참 운이 좋아서 바로 전 모교 교수로 채용이 됐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는 일본에서도 그 교수직 제한이 있어서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만 모교라는 그런 커다란 그 장점이라고 그럴까 꿈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모교 교수가 됐는데 한 25년 동안을 행복하게 교육도 하고 연구도 하고 또 학교 행정에도 여러 가지 참여할 기회가 있어서 뭐 기획처장, 그다음에 공과대학 학장, 또 일반 대학 원장 이런 보직 행정 경험도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는 이제 그 학교에서 정년 퇴직을 맞이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또 동주대학교에서 그 총장으로 와주십사 하는 그런 제안을 받았습니다. 지금 제가 동주대학교 온 이후에 달라진 것들이라고 하면 우선 첫 번째 우리 교직원, 학생 모두가 과거에 좀 침체된 분위기에서 이제는 하면 된다 하는 자신감이 회복됐고 그 자신감이 충만하다는 것이 아마 우리 학교의 커다란 변화일 것입니다. 저도 자신 있습니다. 저희가 40주년이 되는 2018년에는 어떤 것을 달성하겠다는 그런 목표도 세우고 있는데 우리 학교 목표도 반드시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자신 있고 우리 교직원 모두 힘합하면 반드시 달성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또 좀 얘기를 달리해서 제가 평소 갖고 있는 교육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가르치는 학생이나 배우는 학생이나
어떤 것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항상 어떤 곳에 활용이 되는가 하는 그 실용에 대한 목표를 두고 의문을 가져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내가 배운 내용을 어디다 써먹을지도 모르고 다 막연하게 그냥 그 문제나 푸는 이런 형태의 교육, 그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인데, 제가 가르치던 과목 중에 자동제어라는 과목이 있는데, 그 예를 간단하게 들겠습니다. 자동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자동제어를 하려고 하는 그런 그 어떤 대상이 있으면 그 대상에 대해서 운동방정식을 세워야 되고, 그 운동방정식이라는 건 미분방정식이고, 그 미분방정식의 해를 구하면은 저 시스템이 어떻게 움직이겠다. 그래서 이걸 제어하려고 그러면 어떤 제어기를 설계해야 되겠다. 이런 형태의 스토리가 돼가는 건데, 운동방정식 푸는 거, 미분방정식 푸는 것만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수도 또 열심히 그것만 가르치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건 수학 공부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해를 구했을 때 그 해가 어떤 공학적인 의미가 있고, 그래서 그거 실제 우리 실생활에 어떻게 응용이 되는가, 매칭이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을 항상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또다시 수업 시간에 들어가게 되면 오늘 배우는 내용이 어떻게 실생활에 활용되는가 항상 의문을 가지면 질문도 당연히 나오게 됩니다. 조금 얘기가 다를지 모르겠지만 MIT 물리학 교수가 한 이야기를 예로 한번 들겠습니다. 아시다시피 MIT 그러면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이고, 학생들도 교수도 아주 정말 뛰어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데, 그 뛰어난 학생들을 대상으로 물리학과 교수가 물리학 강의를 했다고 합니다. 처음 한 번 강의를 했더니 학생들이 전혀 못 알아듣는 것 같더라. 그래서 똑같은 내용을 또 한 번 강의했다. 그랬더니 조금 알아듣는 것 같더라. 그래서 야, 이거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세 번째 강의를 했더니 내가 알겠더라. 교수도 사실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또는 그 이해를 정확히 못했기 때문에 학생한테 가르치는 것도 어렵게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교수나 학생이나 항상 이런 실제 어떻게 활용되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가르치고 배우면 배우는 것도 쉽고 잊어버리지도 않고 응용력도 생기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그 맥락에서 최근 우리 학교 교육도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교육 정책도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청년 실업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 청년 실업의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구직자하고 구인자하고 사이의 미스매칭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기업에서는 사람 구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대학 졸업한 사람이 취직자리 구하려고 하는데 실제로는 취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 결국에 대학에서 가르친 내용이 기업에 또는 현실에서 원하는 내용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국가가 나섰습니다. 어떤 것을? 자, 직업마다 어떤 직업을 가지려고 하면 그 직업에서 필요한 능력은 어떤 것이다. 국가 직업 능력 표준을 정하자. 그래가지고 이른바 NCS라고 하는 것을 국가가 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학교는 우리가 어떤 직업에 우리 학생들을 취업시키려고 하니까, 자, 그러면 어떤 능력이 필요하다. 국가가 정해놓은 능력 갖다가, 자, 이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어떤 과목을 가르쳐야 되는가. 이건 역으로 이렇게 산출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교과과정 만들고, 그렇게 해서 실습시키고, 그렇게 교육해서 내보내라, 이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 교육부가 작년부터 시행하는 전문대학 특성화 사업의 주요 골자입니다. 이 전문대학 특성화 사업은 작년부터 교육부가 시행을 했는데 전국 140여 개 전문대학 중에서
76개만 선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유형별로 1, 2, 3, 4 유형이 있는데 저희는 전체 전국에 45개만 선정하는 이 유형에서 저희 동주대학도 특성화 사업 선정이 됐습니다. 이 특성화 사업에 선정이 되고 나면 정부에서 재정 지원을 받습니다. 5년간 받도록 지금 되어 있는데, 이런 정부의 큰 돈을 받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과 과정을 완전히 현장 오리엔트된 교과 과정으로 바꾸고, 실험 실습 기자재 거기에 맞게 바꾸고, 그 다음에 현장 실습 프로그램도 다양화해서 실용 가능한 그런 학문 교육을 해라 하는 것이어서 저희도 지금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전문대학 졸업생의 취업률 향상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죠. 아까 우리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동주대학교 취업률이 높아진 것도 이런 과정, 이런 덕택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문대학 취업률이 높다 보니까 최근에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도 전문대학에 재입학하는 학생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4년제 대학에서 전문대학처럼 NCS 교과과정을 도입하려고 하는 움직임조차도 있습니다. 어쨌든 바로 이 교육부의 특성화 사업, 이것은 전문대학의 특성화 사업은 바로 취업률을 높이기 위하는데 첫 번째 목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학령 인구가 급감함에 따라서 생기는 대학의 구조조정의 필요성 때문에, 정원 조정 때문에 시행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저희 동주대학도 이 사업에 적극 참여해서 취업률이라든가 대학의 어떤 그런 구조, 이런 것들을 내실 있게 다져갈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부가 추진하는 이 전문대학 특성화 사업이라는 것은 학령 인구 감소를 대비한 전문대학 구조개혁, 그리고 청년 실업률 해소를 위한 현장 맞춤형 교육의 그 취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도 바로 이런 취지에 맞춰서 교과 과정을 개편하고 또 그 실험 실습 시설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개선하고 현장 전문가들하고 유대를 강화해서 특성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저희가 1,400여 개의 기업들과 협약을 맺어서 가족 회사로서 저희 동주대학교와 여러 가지 교육, 그 다음에 취업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주대학교의 그 특성화의 방향은 보건 산업과 그 다음에 교육 산업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현장 중심의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창조적인 직업인을 교육해서 지역사회 거점 대학으로서의 입지를 확립해가지고 산업 핵심 직업인을 배출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그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내부적으로는 갈등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교수들 간에 또 교수와 직원 간에 트러블이 생길 때는 제가 처음부터 학교 경영을 출발하면서 내걸었던 슬로건, 학생 중심, 취업 중심이라는 것이 커다란 역할을 했습니다. 교수들 간에 갈등이 생길 때는 누가 더 학생 중심의 생각을 하고 있는가, 누가 더 취업 중심의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런 판단 기준으로 문제 해결을 했고, 교수들과 직원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항상 이런 기준이 적용이 됐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전문대학의 그 취업률을 높이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동주대학교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특성화 사업을 착실히 추진해서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반드시 달성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 젊은 학생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살아온 과정에서 성공을 했다면 그 성공을 하는 비결이라는 것이 항상 그때그때에 맞는 목표를 세웠다.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착실히 노력했다. 이것이 오늘의 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젊은 학생 여러분들도 목표를 설정해서 항상 열심히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면, 그런 자세를 가지면 반드시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으로 제 말씀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장님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총장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냥 이쪽으로 나와주시죠. 네. 우리 김영탁 총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성공의 조건, 정말 다양한 것들이 있었어요. 저는 기억에 남는 것들 중에 경쟁의식을 가져라라는 말씀도 있었고, 또 주인의식을 갖고 우리가 세상을 대하다 보면 좀 더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다. 이런 내용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이제 앞으로 우리 대학생들이 사회에 나가게 되잖아요. 굉장히 두려움이 많거든요. 네.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좀 궁금했던 점은 우리 대학생들이 사회에 나가기 전에 이것만큼은 꼭 준비를 하고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지금까지 강의 내용에 이미 있었던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사회 어떤 포지션에 가더라도 항상 그런 주인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살면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향해서 가라.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총장님께서는 단기 목표를 설정을 해서 좀 세분화시키고 수치화시켜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총장님께서 지금 세우고 있는 단기 목표가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우선 저 개인적으로도 있겠지만 네. 학교에 관한 목표가 저 마음속에는 더 큽니다. 저희 동주대학교는 2018년이면 개교 40주년을 맞이하는데요. 이 개교 40주년에는 어떤 것을 달성하겠다 하는 그런 목표들이 저희 장단기 발전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또 착실히 준비를 해서 달성을 해오고 있고 그때그때 체크도 하고 있습니다. 그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의 가장 큰 욕심이라고 할까요? 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처럼 단기 목표들 다 이루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학생들 눈빛이 지금 초롱초롱 하거든요. 선생님께, 총장님께 궁금한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가시기 전에 궁금한 게 있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손을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예, 여기 앞에 지금 멜빵 치마를 입은 예쁜 친구가 질문을 하고 싶대요. 한번 여쭤보시죠. 목표를 세우고도 열심히 노력을 해도 결과가 자기가 생각한 만큼 만족스럽지가 못할 때가 있는데요. 총장님도 그런 시행착오를 겪으셨을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예, 그렇죠. 반드시 그 목표 아무리 노력해도 달성 안 될 수도 있겠죠. 실패가 있을 수 있는데 자 그러면 그 실패 원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내 목표가 너무나 지나치게 높았던 것 아닌가 또는 목표는 세워놓고 별로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 아닌가 또는 노력을 했지만 또 방법이 잘못되지는 않았겠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다시 분석해 보면서 다시 또 수정한 목표 세우고 또 노력을 하게 되면 또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강의 중에도 저도 여러 번 실패를 했던 경험을 말씀드렸는데 그때마다 저는 그건 좌절하지 않고 다시 한번 목표 수정해서 달성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네, 답변이 됐나요? 예. 아무래도 대학생이다 보니까 지금 대학교 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점들, 또 앞으로 사회에 나갔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들이 많을 것 같아요. 또 질문하실 분이 계신가요? 예. 바로 옆에 앉아있는 멋진 남성분. 질문해 주시죠. 네, 모험을 하는 것이 때로는 성공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와닿았는데요. 그런데 모험을 시작하기까지 두려움이나 많은 생각이 많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조금 털쳐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두려움. 예, 모험이라는 것은 저도 돌이켜보면 제가 그런 것이 모험이었구나 했던 그런 결단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험이라는 것은 자기가 목표를 세우고 뭔가를 결단할 때 그것에 대한 성공 가능성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8, 90% 성공 가능성이 있다. 그런 걸 모험이라고는 않겠죠? 적어도 50% 이쪽 저쪽? 그런 경우 모험이라고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나 현저하게 가능성이 낮은 경우, 10%도 안 된다. 5%도 안 된다. 가능성이. 그런 목표를 정해놓고 도전을 한다. 어떤 결단을 한다. 저는 그것은 모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도박이라고 생각합니다. 모험이라고 해도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예측하고 해야 된다. 높은 가능성보다는 좀 낮은 가능성인데도 해보는 것을 모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정말 가능성 없는 것을 하는 것을 모험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즉, 어떤 결단을 해놓고 그런 추진을 할 때는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고, 그 다음에 또 그것이 실패를 했을 때, 실패를 한 뒤에도 자기가 재기할 수 있겠는가. 예를 들어서 재기하는 것은, 죄송합니다. 나이를 봐도 그렇고, 내가 이번에 실패하면 다시 회생할 기간도 없는데 어떤 모험을 한다는 것도 그건 무모한 짓이고 모험이 아니라, 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조건을 놓고 봤을 때 다시 재기할 수 있을 정도의 최소한의 어떤 대안도 있고, 그 다음에 성공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됐을 때 그것을 모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도박하거나 무모한 짓을 하는 것까지를 모험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건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럼 가능성이 몇 % 정도 돼야 이게 모험의 범주 안에 들까요? 그것도 사람마다 좀 가치 기준이 다르겠지만, 네. 저는 적어도 50% 정도의 이제 기준을 놓고 그보다 좀 더 낮으면 약간은 모험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이나 어떤 단체가 5%도 안 되는, 0. 몇 %도 안 되는 이런 성공 가능성을 두고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자, 그것은 그것이 성공했을 때의 공공의 이익을, 그 공공의 이익의 가치를 생각해서 어떤 단체나 기관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지만, 개인이 그런 형태의 모험을 해서는 안 된다. 그건 모험이 아니고 도박이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답변이 됐나요? 한 가지 더 질문인데, 예. 혹시 동주대학교 총장님으로 오시는 게 모험이셨습니까? 도박이셨습니까? 저는 도박이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모험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모험이었던 이유는 제가 안정된 직업을 이제 안전 사표를 내고 임기직이 총장에 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임기를 충분히 채우지 못하거나 내 정년 이전에 나에 대해 그런 임무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 이건 좀 나로서는 굉장히 큰 여러 가지 형태의 손실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 약간은 모험이다. 그런데 정말 그 동주대학교 총장으로 가면 내가 성공할 수 있겠는가 하는 가능성도 제가 점쳐봤을 때 저는 자신이 있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저 혼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우리 구성원들 다가 힘을 합쳐야 되는 그런 변수도 분명히 있긴 있지만 노력하면 될 것이라는 확신, 그 다음에
또 그동안에 내 경험에 따른 자신감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동주대학교의 발전 가능성을 보고 오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여러분들과 힘을 함께 합쳐서 동주대학교를 더 멋진 학교로 네,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닐까 싶은데요.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 한 번 더 받아볼까요? 저 지금 2명이 손을 들었는데 앞쪽에 있는 분 먼저 질문 받아볼게요. 네, 모든 일에 적극성을 갖춰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요즘에는 개성을 중요시한다곤 하지만 무리해서 너무 튀게 되면 오히려 오버한다라고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모두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는 적극성을 갖출 수 있을까요? 예, 적극성. 아까 제가 그런 유학 시절에 하나의 예를 들기도 했는데, 물론 그 상황에서 뭐 유학생인 주제에 이렇게 설치냐 하는 그런 비판이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적극성을 보이는 과정에서는 분명히 남이 싫어하는 일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남이 싫어하는 일까지를 다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했을 경우는 그런 비판의 시각이 좀 사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적극성도 그런 굳은 일까지 포함한 적극적인 일을 한다 그러면 그런 비판에서는 벗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굳은 일을 사서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지.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 네. 굳은 일도 해야 되겠죠. 네. 적극적으로 한다고 해서 자기 편한 일만 하면 그건 또 아까 우리 학생이 지적한 그런 비판을 받을 수도 있겠죠. 네. 답변이 됐나요? 네. 총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성공의 조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사실 이미 성공하신 우리 총장님의 삶의 방식을 우리가 무작정 따라한다고 해서 똑같은 삶을 살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총장님의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가 보면서 총장님이 살아온 삶의 방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느낄 수 있었잖아요. 그 방식을 우리의 삶에 접목을 시켜보면 또 우리 나름의 또 다른 방법들이 생겨나가고 그것들이 여러분들이 총장님 나이가 됐을 때 차곡차곡 쌓여서 여러분들의 인생 스토리, 성공 스토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대학생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사회에 나갔을 때 고민들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좀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멋진 강연 들려주신 우리 총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총장님 고맙습니다. 네. 자, 동주대학교 김영탁 총장님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인생의 이런 성공적인 방식으로 인생을 풀어나가기 위한 우리 성공의 조건들 기억하시면서 각자의 노하우를 발견해서 성공의 문턱에 한 걸음 다가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키워드 특강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